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제9회 실기필답형 관연도 실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NaCl 용액 100g에 NaCl 20g이 들어있다. 이때 중량 백분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전에 중량 백분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죠? 자, 중량 또는 질량 백분율 같은 말입니다. 용질의 질량을 용매의 질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중량 백분율이나 질량 백분율은 어디에서 어디를 나눠준다고 그랬죠? 시약이라는 녹는 물질 용질에서 용액을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중량 백분율이라는 것은 용질 나누기 용액 또는 용질 나누기 용질 플러스 용매. 왜? 용액이 용질 플러스 용매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퍼센트로 나타내게 되면 전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NaCl이라는 것은 염화나트륨입니다. 또는 염화소듐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NaOH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OH는 수산화물이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 NaCl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량 백분율을 계산을 했을 때 용질 나누기 용액 곱하기 100이에요. 지금은 용질과 용액이 전부 다 g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따라서 NaCl 20g이 뭐가 되느냐 하면 용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용액 100g. 말 그대로 용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용질에서 용액을 나눠줘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중량 백분율이 되니까 20g 나누기 100g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2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량 백분율과 용해도 퍼센트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용해도 퍼센트라는 것은 질량 g에서 용매 g 전체 곱하기 100. 반면에 중량 백분율이라는 것은 용질 g 나누기 용액 g 전체 곱하기 100. 꼭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1몰 HCl 용액으로 0.1몰 HCl 500ml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0.1몰 HCl 몇 ml가 필요한지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1몰 HCl 용액 그리고 0.1몰 HCl 500ml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1몰짜리 HCl이 있는데 이 1몰짜리 HCl을 이용을 해서 0.1몰 500ml와 동일한 농도의 시약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이때 0.1몰 HCl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0.1몰 HCl 몇 ml가 필요한지가 아니고 여기서는 수정이 안 된 책은 1몰 HCl의 몇 ml가 필요하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몰 HCl의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정 공식이 있거든요. 자, 적정 공식을 사용했을 때 N1V1은 N2V2를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N1V1은 우리가 1몰 HCl 반면에 N2V2는 0.1몰 HCl 500ml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적정 공식은 N은 노르말이잖아요. 그러면 노르말 농도를 이제 몰 농도 지금 주어진 게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농도로 주어졌느냐 하면 1몰과 0.1몰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럼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뭐를 곱해야 되느냐? 자,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의 차이가 뭐예요? 자, 몰 농도는 1몰은 분자량이에요. 자, 노르말 농도는 1당량은 분자량 나누기 가수예요. 가수라는 것은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개수죠. 따라서 두 개의 차이는 가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몰 농도에 가수를 곱하면 노르말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말 농도가 몰 농도에 비해서 가수 배만큼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HCl을 보면 HCl을 보시게 되면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HCl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전리되거든요. 이때 HCl, H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래서 HCl은 1가짜리이기 때문에 HCl은 1가 물질이잖아요. 1가 물질이므로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어때요? 같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몰이라는 것은 1노르말과 같아요. 그리고 0.1몰이라는 것은 0.1 노르말과 같아요. 따라서 1노르말 곱하기, 이때 부피를 몰라요. 자, 그런 다음에 0.1노르말 곱하기 500ml. 따라서 V1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다시 말해서 1몰짜리 HCl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50ml가 필요하죠. 0.1몰 500ml와 동일한 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의 차이, 그리고 적정 공식을 이용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1리터 수용액 중에 수산화나트륨 20g이 용해되어 있다.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것은 NaOH를 우리가 수산화나트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소듐 또는 가성소다라고 하죠.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르말 농도에 관계되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르말 농도라는 것은 N농도 또는 규정 농도라고 해요. 그리고 노르말 농도의 단위는 EQ/L죠. EQ라는 것은 당량, 따라서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당량수를 우리가 노르말 농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르말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질량 그램 나누기 부피 리터 곱하기 1당량 나누기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예요.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분자량 나누기 당량수. 그럼 여기에서 당량수가 뭐죠? 당량수? 자, 우리가 산성 물질일 때, 그리고 염기성이라는 알칼리성 물질일 때, 자, 산성은 H의 개수, 알칼리성은 OH의 개수, 어디에 들어있는? 화합물에 들어있는. 자, 따라서 NaOH니까 수산화나트륨 NaOH잖아요. OH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그러면 NaOH는 1가 또는 1당량 물질이 된다고. 따라서 NaOH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분자량 나누기 당량수 또는 가수. 그럼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NaOH는 Na의 원자량이 23, O의 원자량이 16, H의 원자량 1. 그럼 얼마가 되죠? 40.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자량 40g, 당량수 1. 그러면 NaOH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40g 나누기 1을 대입하셔도 되고 40g을 대입해도 되는 거죠. 따라서 노르말 농도는 질량이 20g이에요. 자, 질량이 20g, 부피가 1리터. 자, 그리고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40g. 따라서 계산하면 0.5 노르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의 개념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몰 농도라고 하면, 자, 몰 농도의 단위는 몰/리터잖아요. 그래서 1몰이라는 것은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몰 농도, 몰/리터는 질량 그램 나누기 부피 리터 곱하기 1몰은 분자량.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르말 농도에 관계되는 공식 및 단위, 그리고 몰 농도에 관계되는 공식 및 단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꼭 숙지를 하세요.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N2 질소죠. 3H2, H가 수소입니다. 그리고 2NH3, NH3라는 게 암모니아죠. 엔탈피의 변화는 마이너스 239kJ/몰이다. 위에 반응에서 정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화합물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정반응,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역반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으니까
정반응을 뜻해요. 그래서 정반응이라는 것은 N2와 H2가 NH3를 형성하는 것을 정반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압력, 온도, 질소 농도, 암모니아 농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보기 전에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응해 보면 흡열 반응이라는 게 있고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먼저 1번과 2번은 흡열 반응 시 엔탈피의 변화, 엔탈피가 델타 H 요 값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를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흡열 반응일 때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보면 온도 증가, 압력 감소예요. 그래서 온도는 증가를 시키고 압력은 감소를 시키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발열 반응 시에는 엔탈피, 델타 H의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지금 엔탈피의 값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니까 발열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그럼 발열 반응 시에 정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은 온도를 감소시키고 압력을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온도를 감소를 시키고 압력을 증가를 시키면 돼요. 자, 그리고 질소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른쪽으로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질소 농도를 증가를 시켜야 돼요. 질소 농도. 반면에 NH3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역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왼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라는 NH3 농도를 감소를 시켜주면 되죠. 자,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감소가 되어 있는 답을 적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는 무작정 외우시면 안 되고 팁을 보시면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흡열 반응일 때와 발열 반응일 때의 정반응의 조건에서 온도와 압력이 서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성되는 주어지는 엔탈피의 변화가 플러스의 값으로 주어진 흡열 반응이냐 마이너스의 값으로 주어지는 발열 반응이냐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이 증가 감소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셔야지 문제를 실수 없이 풀 수 있다는 거 꼭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조건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단계를 설명한 것이다.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하시오. 자, 보기에 보시면 1번 의식 확인 및 119 신고, 2번에 가슴 압박 30회, 3번 기도 확보 후에 인공호흡 30회. 자, 지금 나와 있는 순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급대에서 실시하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을 순서대로 나타낸 거예요. 가장 먼저 지금 환자를 발견을 했어요.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해서 지금 의식이 있다 없다를 119 대원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119 대원이 여러분들 신고자에게 어떤 조치를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취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으면 119에 신고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슴 압박을 해야 되겠죠. 심폐소생술이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가슴 압박을 30회를 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고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인공호흡을 30회를 해줘서 심폐소생술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따라서 순서는 1번 의식 확인 및 119 신고가 첫 번째, 그리고 가슴 압박 30회, 그리고 기도를 확보한 후에 인공호흡을 해서 30회.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면 공장의 건물 높이가 10층이며 암모니아의 누출 사고가 5층에서 발생했을 때 공장 건물 내의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를 보기에서 고르고 그 이유와 밀도와 관련해서 쓰시오. 자, 5층보다 높은 곳,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그 이유를 적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를 나타내겠습니다. 자, 층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1층이에요.
1, 2, 3, 4, 여기가 5층입니다. 여기가 10층이에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암모니아가 누출이 됐어요. 자, 암모니아가 어디에서 누출됐느냐? 5층에서. 그러면 암모니아라는 것은 NH3예요. 자, NH3라는 가스가 누출했는데 NH3의 분자량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NH3, N의 원자량이 얼마죠? 14. H, 1자리가 3개. 그러면 17이에요. 근데 지금 건물 안에, 공장이 있는 건물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공기의 분자량은, 자, 질소가 79%, 산소가 21%를 가정하면 28.84, 약 29kg이 돼요. 자, 그러면 자, NH3가 여기서 NH3가 누출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5층에서 NH3가 누출됐는데 NH3의 분자량이 17로 공기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암모니아가 공기에 비해서 지금 분자량이 작다는 소리는 가볍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가볍다는 소리는 밀도나 비중을 계산했을 때도 공기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암모니아는 노출되면 5층에서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쪽으로 내려갈까요? 위쪽으로 확산이 돼요. 가벼우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대피를 해야 돼요. 그럼 대피를 해야 되면 5층 위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래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대피는 아래쪽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죠. 대피 방향은 아래쪽에. 왜? 암모니아가 위쪽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을 찾았을 때 5층보다 높은 곳, 낮은 곳으로 대비한다. 낮은 곳으로 대비해야 되겠죠. 5층보다 높은 곳은 계속적으로 암모니아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유는 자,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에요. 공기의 분자량은 약 29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에 비해서 암모니아가 어때요? 공기에 비해서 암모니아가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다는 소리는 가볍다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누출된 암모니아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5층보다 높은 곳으로 확산하게 되죠. 따라서 누출된 암모니아 가스가 높은 곳으로, 5층보다 높은 곳으로 확산되니까 대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은 5층보다 낮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상방, 하방 중에서 5층보다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판단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기에 비해서 밀도가, 지금 누출된 가스가 공기에 비해서 밀도가 또는 비중이 크냐, 작으냐. 그래서 누출된 가스가 공기에 비해서 비중이 크다는 소리는 분자량이 크다는 소리예요. 비중이 작다는 것은 분자량이 작다는 소리죠.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고, 가벼운 것들은 가스가 위쪽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피 방향은 가스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밀도나 비중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람베르트 비에의 법칙에서 흑광도를 무차원 단위로 만드는 계수가 무엇인지 명칭과 기호를 적으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흑광도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흑광도 A라는 것은 입실론 CB로 표시하잖아요. 여기서 입실론이라는 것은 몰 흑광 계수, 자, 그리고 C라는 것은 농도, 그리고 B라는 것은 흡수 용기의 길이로 표시하거든요. 자, 그러면 흑광도를 무차원 단위로 만드는 계수는 무엇인지, 그러면 그 계수라는, 여기서 말하는 계수는 여기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계수가 뭐죠? 몰 흑광 계수, 입실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칭은 몰 흑광 계수, 기호를 썼을 때는 읽을 때 이 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문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흑광도 공식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용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빛들이 대기 중에 분자, 원자, 미립자 등과 부딪히면서 빛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의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빛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명 자체에서 보시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빛들이 대기 중에 있는 분자나 원자나 미립자 등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하면서 빛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서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고 하죠. 따라서 그 현상은 빛의 산란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 3가지를 쓰시오. 자, 부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게 피펫, 메스플라스크, 그리고 메스실린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피펫이라고 하면 보통 2가지를 많이 쓰죠. 자, 피펫의 종류는 자, 이렇게 눈금 표시가 되어 있는 부피 피펫이 있고요. 그 다음 눈금 피펫이 없고 중간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여기에 용량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표선까지 채우면 이 용량이 되는 거죠. 홀 피펫입니다. 그래서 눈금이 있는 것은 부피 피펫, 눈금이 없고 볼록하게 생겨서 표선이 있는 것은 홀 피펫. 반면에 메서 실린더는 크기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 눈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메서 실린더예요. 자, 그리고 메서 플라스크는 자, 여기서 용량 표시가 되어 있고 표선까지 채우게 되면 이 용량이 되는 것을 메서 플라스크라고 해요. 또는 용량 플라스크라고 하죠. 이 3가지를 우리가 액체에서 부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기구라고 보는 거죠. 전부 다 유리기구입니다. 자, 피펫이라는 것은 액체를 정확하게 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실험기구. 그러면 피펫을 사용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액을 우리가 입으로 빨아들이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뭐죠? 피펫필라죠. 그래서 피펫필라를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메서 실린더라는 것은 유리로 만든 기다란 원통형의 기구로 바닥이 넓고 평평하며 5ml에서 2리터까지 용량의 종류가 다양하며 ml 단위의 눈금이 새겨져 있으며 일정량의 액체를 담고 눈높이를 맞춘 후에 눈금을 읽어 액체의 부피를 재는 기구를 메서 실린더라고 해요. 자, 반면에 메서 플라스크라고 하면 농도가 1000ppm인 용액을 농도가 10ppm인 용액 100ml로 조제하기 위해서 원액을 정확하게 희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100ml 유리기구. 다시 말해서 100ml로 조제한다 그러면 100ml 유리기구를 써야 되는데 이 100ml 유리기구를 메서 플라스크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표선까지 채웠을 때 용량이 100ml이기 때문에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 부피의 액체 용매에 녹는 기체의 질량, 즉 용해도는 용매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 기체의 부분 압력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쓰시오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조건 자체에서 보시게 되면 용해도, 농도와 압력,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나타내는 식이 헨리 법칙을 나타내는 식이거든요. 지금 문제 조건의 정의는 그래서 헨리 법칙.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 부피의 액체 용매에 녹는 기체의 질량. 다시 말해서 용해도는 용매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 기체의 부분 압력에 비례한다는 법칙은 헨리 법칙에 대한 법칙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구성을 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복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주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